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기술을 알아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가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고요. 그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승병 박사님 모셔서요. 오늘은 삼성전자를 하이닉스가 앞지르고 삼성전자 아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게 HBM이라는 건데 그게 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 이게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요즘 반도체 네. 붐이 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선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엔비디아 얘기도 해주셨고, 네. 지난번에 그 엔비디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HBM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네. 사실은 HBM은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제품이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삼성전자 아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 때문에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HBM이 뭐지 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워낙 초미의 관심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요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명암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만해도 하이닉스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10만 원을 못 뚫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물론 뭐 이게 HBM 때문에 삼성전자의 아성이 무너진다라고까지 하는 건 좀 과장일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이제 자존심을 구기는 일인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더 딴 데서도 많이 설명이 나오지만 조금 더 밑바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납품해야 되는데 지금 HBM이 네. 테스트를 통과 못 해가지고 지금 뭐 주가가 안 오른다, 이런 얘기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왜 이게 중요한 건지 이거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뭐 요즘 각광받고 있는 여러 가지 챗 GPT를 비롯한 AI 서비스, 그리고 그 AI 서비스의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이 바로 이 HBM이기 때문입니다. 속도. 네, 결국에 이제 속도 싸움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존 서비스랑 이 챗 GPT 뭐 3.5가 나왔을 때 이 참 우리가 다르게 느껴졌던 거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답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해주는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답을 굉장히 빨리 해주는 거에 놀랐지 않습니까? 그냥 뭐 프롬프트 쭉 치면은 뭐 띡 치고 야 이건 좀 시간 생각 좀 많이 해야겠지 싶은데 한 뭐 1초도 안 돼서 드르륵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맞아요. 그 긴 글을 그냥 네. 두루룩 쓰잖아요. 근데 와 끊김없이 이렇게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봐도 뭐 이를테면은 뭐 대충 우리가 질문했는데 뭐 청산유수가 쫙 나오는 것처럼 얘가 토해내니까 진짜 사람들이 그때 깜짝 놀랬죠.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게 이렇게 빨리 나오지가 않고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떠듬떠듬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전혀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뭐 옛날에야 신탁 한번 넣고서 며칠씩도 기다릴 수 있었지만은 요즘 시대에 어디 그렇겠습니까? 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말 떠듬떠듬 천천히 하면 아유 속 터져, 저거 뭐 2배속 재생 기능 없을까 막 그렇게 하는 시대에 전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점에서 이 AI 서비스 결국에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AI와 속도, 이게 HBM하고 연관이 된다. 네, 그러네. AI 이게 사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딥러닝 모델이 들어오면서 AI의 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안 되던 걸 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2017년에 구글이 발표한 트랜스포머 모델로 인해서 이 일대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AI를 학습시켜야 되는지까지도 우리가 노하우를 체득했어요. 그래서 챗 G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을 뭐 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걸 한 다음에 결국에 사람이 다 하나하나 붙어갖고 사람이 야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건 아니야, 그건 예의 없는 소리지, 그런 말 쓰면 안 돼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추가 학습을 시켜줌으로써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빠르게 서비스하는 것이 관건이 된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거 왜 문제가 되는지 이 안에 좀 얘기를 드려보면은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 요즘 뭐 챗 GPT를 이용한 이런 것들 갖다가 쭉 할 때 우리가 텍스트로 된 프롬프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텍스트 자체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컴퓨터 모델, AI 모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다 숫자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이걸 갖다가 토큰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분들은 토큰이 뭔지 잘 모르실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토큰이 옛날에 버스 토큰이란 거 네. 얘기하는 거예요? 슬라이드에 저 그림 네, 나오네. 옛날 분들은 요 동그란 또 버스 탈 때는 어떤 그 토큰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토큰으로 인한 걸로 바꾸는데요. 제가 그냥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예를 갖고 왔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영어 이 챗 GPT에다가 Is there something interesting? 이런 문장을 치면은 저거는 저 모델이 일단 숫자로 바꿉니다. is는 저기 3957, there는 1070, something은 2555, interesting은 7165 이런 식으로 저걸 갖다가 지금 5개의 토큰으로 바꿔서 네네. 저 5개의 숫자가 모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건 5개의 토큰이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한글은 이게 좀 복잡합니다. 네. 한글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토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저게 뭐 재미있는 일이 있어? 똑같은 뜻이네요. 똑같은 뜻으로 얘기하는데 한글은 이게 사실 우리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한 글자 안에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갖다가 미음, 이런 식으로 저걸 갖다가 쪼개갖고 그 하나하나를 또 숫자로 바꿔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게 토큰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12개나 필요하죠. 그래서 이 토큰 단위로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거 이용하실 때, 야, 영어는 우리가 굉장히 길게 써야 되니까 이 요금이 많이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한글은 짧아도 그걸 쪼개면은 토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API 같은 거 연결했을 때는 네네. 토큰이 더 많이 오가니까. 토큰 단위로 이게 제한이 있거든요. 좀 손해네요, 그거는. 네. 근데 그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원래 있던 거하고 HBM하고 그 토큰 숫자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는? 저렇게 토큰은 안에 숫자로 된 이쪽에 벡터인데요. 이게 모델 안으로 들어가면 지난번에 이런 딥러닝 모델은 큰 행렬 곱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행렬이 웬만한 행렬이 아니라 그 안에 숫자가 수십억, 수백억 개가 들어가는 거대한 행렬을 계속 곱하고 더하고 해서 딱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로 된 저런 또 토큰들이 쫙 나오면은 그걸 마지막에 거꾸로 문자로 쫙 바꾸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답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말로 하지만 그 챗 GPT는 그거를 그 안에서 숫자로 바꿔서 숫자로 바꿔서 저 행렬과 벡터를 갖다가 곱셈 덧셈을 막 해갖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텍스트로 바꿔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계산의 결과로 말이 나오는 건데.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을 갖다가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사실 이 속도의 관건인 거죠. 이 부분이 계산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속도의 90%를 좌우합니다. 저 행렬 곱하고 더하고 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게 단순히 GPU가 빨라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설명드릴 때 이 공장에서 부품 조달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테면은 GPU가 빠르다고 하는 것은 저 공장 안에 들어있는 여러 이 직공들의 이 노동자분들의 손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바퀴를 달아야 된다. 자동차 라인에서. 뭐 1초에 만약에 어떤 분은 50개씩도 달 수 있는 드륵 해서 50개 달 수 있는 숙련도가 있다고 해도 만약에 부품이 1분에 10개씩밖에 못 오면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바로 이 얼마나 부품 창고에서 이 부품을 빨리빨리 빼다가 라인에 갖다 대주느냐가 바로 이 HBM이 좌우하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가 보통 이렇게 그 연산 장치가 CPU라고 그러고 네, CPU, GPU가 네, 연산 GPU가 장치고 네. 메모리가 또 기억 장치가 따로 그렇죠. 있잖아요. 메모리에 그 숫자들 갖다가 다 기억해 놓고 있다가 그럼 뭘 곱할 건지 그 숫자를 꺼내서 일로 갖고 와서 곱해서 그 다음으로 보내는 건데. 연산은 여기 CPU, GPU 와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 숫자를 꺼내오고 다시 저장하고 하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기존 메모리는 우리가 기존에 쓰던 것이 뭐 여러분 PC 조립해 보셨으면 들어보셨을 DDR-RAM이라고 DDR을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는 GDDR이라는 걸 썼는데요.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이 CPU, GPU와 메모리 사이에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겁니다. 고속도로인데 이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속도로 위에 달리는 차의 스피드를 굉장히 화물차의 스피드를 엄청나게 빨리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 컴퓨터 안에서는 고속도로 개수가 이거 버스라고 하는데 버스의 크기가 32개, 32개나 64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속도를 높이려면은 요 범위 안에서 계속 엄청나게 빠르게 이걸 작동을 시키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통 narrow and fast라고
그러니까 좁고 빠른 이런 네. 전송 방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딥러닝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그 수많은 파라미터를 불러오는데 택도 없는 거예요. 아, 32, 64 요거 자체가 네. 너무 개수가 너무 작은 좁다. 거예요. 이걸로도 너무 좁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훨씬 더 많이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부품 창고를 아예 공장 옆에다 짓고 그리고 이 공장과의 통로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는 겁니다. 넓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이 4차선 고속도로가 아니라 통로도 한 뭐 40차선, 50차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 화물차의 속도를 천천히 조금 더 느리게 하더라도 더 많은 화물을 한꺼번에 시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wide and not so fast, 그러니까 넓게 하고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게 드리면 HBM인 건가요? 그게 HBM의 컨셉입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HBM은 그래서 전송 속도 자체는 DDR 기존에 쓰던 램보다 느립니다.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이 보내는 통로의 개수가 한 1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0배 이상 더 빠른 거죠. 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지난번에 왜 공장 옆에 창고를 짓는 것도 말씀 주셨지만 네. 또 창고를 고층으로 지어가지고 또 맞아요. 한꺼번에 그 저장을 해놓는 이것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많이 빼오려면은 한 층으로만 놓으면은 넓게 퍼지게 되니까 되도록 고층으로 쌓아갖고 바로 옆에 아주 많이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 이렇게 만들면은 이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발열이 줄어듭니다.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어요. 아. 우리가 왜 우리 고속도로 쉥 달리는 시속 200km, 300km 달리는 네.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네네네. 되게 작지만은 연비가 안 좋은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페라리 같은 그런 알죠. 차들 보면은 한 1리터에 한 4, 5km 달리나 그런데 네. 8톤 트럭도 그 정도 연비 나옵니다. 아, 그래요. 엄청 많이 나르는데도. 네, 그러니까 뭐 이걸 가깝게 하고 네. 그만큼 큰 넓은 도로에 큰 화물차를 써서 나르면은 이 같은 연료를 쓰더라도 이제 똑같은 효율을 낼 수 있듯이 아. 연비를 낼 수 있듯이 이렇게 구조를 만들므로써 그게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데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를 뭐 아우토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네. 페라리 같은 스포츠카가 막 다니면서 사람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계속 나르게 하는 것보다는 네. 부산이 서울에 굉장히 가까이 수원 같은 데 있고 네, 그냥 수도권에 다닥다닥다닥 짓는 게 그냥 느린 대형 버스로 이렇게 살살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게 차라리 이렇게 느린 대형 버스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에너지 차원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훨씬 겁니다. 많이 나를 수도 있고 에너지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게 HBM의 컨셉이다. 그렇죠. 아, 그렇게 설명해 주셨네요. 네. 근데 저는 얼핏 생각이 드는 게 그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너무 쉽잖아요. 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그렇게 계속 잘 해왔는데 그걸 그렇게 HBM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네,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아니 뭐 원리 들어보니까 이거 하면 되겠네. 왜 못해? 삼성이 그렇게 기술이 훌륭한 삼성이. 아,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데요. 이 핵심 중에 하나가 아까 이 물류 창고를 갖다가 층층이 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층층이 쌓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냥 층층이 쌓으면은 쌓고 이 통로가 몇 개 없으면은 그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시간이 거기서 병목이 또 생기기 때문에 아예 층층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드는 걸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000개 이상씩 돼요. 수천 개씩을 이걸 세우는데 문제는 저 안에 세워놓는 이 엘리베이터 굵기가 굉장히 강하답니다. 저기 PPT에 보시면은 저 안에 이제 수직으로 놓여 있는 저런 통로를 갖다가 보실 수가 있는데 저게 굵기가 한 20마이크론?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기의 한 5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이 가는 게 저 안에 기둥이 뭐 1000개 이상씩 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저게 그냥 쭉 뚫어갖고 거기다가 이제 선을 박아놓는 뭐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요. 저걸 한 층 한 층을 따로 만듭니다. 공정에서 따로 만들어갖고 저 한 층 한 층을 나중에 이제 차곡차곡 다시 쌓아 붙여요. 그렇게 되면은 이 위층의 엘리베이터와 아래층 엘리베이터를 정확하게 연결해야 됩니다. 저게 만약에 1000개, 이를테면 1000개라고 하면 1000개 중에서 하나라도 저게 잘못 연결되면은 저게 다 불량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걸 요즘 HBM2E 3에서는 저걸
8층을 쌓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층을 제대로 쌓다고 해도 나중에 쌓다가 어디 한 7층쯤에서 에러가 하나 났어. 그러면은 저게 전체를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공정 관리를 잘못하면은 어디 한 군데에서도 삐끗하면은 수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지는 거죠. 멀쩡한 저 각 층층 다이까지 싹 다 버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하나의 다이 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층을 차곡차곡 쌓아서 정확하게 동작하게 만드는 그 전반적인 수많은 노하우가 사실 필요하고요. 그걸 모두 다 갖추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수율이 안 나오는 이게 바로 난점입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하이닉스는 그렇게 금방 만들었다는데 삼성전자는 못 만든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의문이 드는 거죠. 네, 하이닉스가 사실 이걸 갖다가 꽤 오래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벌써 이거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는데 하이닉스는 그 당시부터 이제 이게 뭐 나름 중요한 기술이다. 왜냐하면 결국에 메모리의 속도를 높이려면은 기존처럼 페라리 한정없이 넣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반도체의 핵심은 미세하게 만드는 것과 그리고 근데 미세하게 만드는 건 지금 뭐 3나노, 2나노 공정 내려가면서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브나노까지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구조적으로 이 HBM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쌓고 좀 더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함으로써 이 성능을 높여야 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저 HBM이 중요한 길이다라고 해서 꾸준히 투자해온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게 중간에 한번 삐끗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수요처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저게 한 5, 6년 전만 해도 수요가 정말 없었습니다.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한 1%, 2% 정도밖에 차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당시 2010년대 후반에 야 이거 시장 앞으로 보더라도 뭐 기껏해야 한 3, 4% 나오겠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반도체 인력들이 사실 고급 인력들인데 시장이 이렇게 파이가 크지 않은 상품에 많은 개발 인력이 몰려 있으면 그것도 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HBM 개발팀을 거의 많이 해체시키고 이걸 딴 데 배치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삐끗하는 바람에 지금 와서 HBM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이거 거기서 놓친 노하우를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HBM이 원래부터 AI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AI 시대가 올 거라고 이렇게 미리 예측할 수도 있었을 그게 텐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사실 첫 출시가 HBM1이 나온 게 2013년인데 그땐 당시 뭐 알파고 전이었고 AI가 이렇게 뜰 줄도 몰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HBM은 이 그래픽 카드, 3D 그래픽 게임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또 착각하시는 게 HBM을 기술을 선도한 게 엔비디아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고 있어서 네. 이것도 엔비디아가 시작한 줄 아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걸 그래요? 사실 처음에 주도한 회사는 AMD입니다. AMD? 네. 지금 그 CPU 만드는 네, 라이젠 CPU에 만드는 그죠. AMD? 그 인텔과 역시 지금 많이 따라잡고 거의 뭐 인텔의 아성을 거기야말로 무너뜨렸죠. 리사수 박사가 아주 네, 인기가 많죠. 맞습니다. 그 AMD가 이 당시에 이걸 처음에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2007년, 2008년부터 먼저 AMD에서 연구를 했는데 AMD는 근데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야 이걸 생산해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때 손을 잡은 게 하이닉스였죠. 그래서 하이닉스랑 같이 요걸 그 다음부터 발전을 시켜갖고 2013년에 하이닉스가 양산을 그 무렵부터 하면서 이게 처음 탑재된 것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MD 이 그래픽 카드에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네. 그 당시 이제 피지 GPU에 이제 그 당시에는 HBM1이 4GB가 이제 붙어갖고 그때 나온 그래픽 카드가 AMD 라데온 R9 퓨리인가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게 처음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게 사실 이 HBM의 서막을 연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3D 게임 모드는 HBM 미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3D 게임 모드는 원래 성능에 목매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 속도가 또 중요하잖아요. 되게. 그렇죠. 렉 있으면 엄청 짜증나고. 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기술의 미래를 알려면은 그 분야만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좀 옆 분야를 보면서 야 저기 딴 데서 지금 무슨 기술적 돌파구가 없나 잘 봐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3D 게임에서 먼저 돌파구가 나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움은 되는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너무 비쌌어요 그 당시에는. 네. 아무래도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안 큰 거였죠. 3D 게임 즐기는 사람이 전체 PC 사용자 중에서 일부인데다가 그 중에서도 또 아주 하드코어 게임을 하지 않는 분들은 야 내가 저 돈까지 줘가면서 HBM 들어간 저 그래픽 카드를 사야 돼? 그냥 GDDR 들어간 거 그냥 사자라고 처음엔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크게 발생을 안 했었는데 이게 그 뒤에 AI라는 새로운 이 돌파구를 찾으면서 AI 가속기가 주목을 받으면서 불과 뭐 한 3, 4년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시장이.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주목을 또 네. 다시 받기 시작하고, 하이닉스는 사실 거의 정말 회생이 어려운 회사가 아닌가 그런 시선으로 봤던 게 불과 한 10년 전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뭐 내막을 잘 압니다만은 돌이켜보면은 5년 전에 그 삼성전자의 경영진의 결정이 이렇게 비합리적인 결정이었나?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시장 조사 전망에서는 그 당시엔 HBM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하는 사람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뭐 니치 마켓밖에 안 되는데 그냥 이건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도 볼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상에는 항상 그런 예상을 뒤엎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는 그 덫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곤경을 겪는 거고 하이닉스는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게 1등의 덫하고 어떻게 보면 추격자의 이점 이런 거 아닐까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추격자는 사실 뭐가 정상적인 경로는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뭔가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베팅하는 경향이 있죠. 1등은 아무래도 뭐 기존의 큰 시장을 지키는 데 좀 집중을 하고 바로 그 문제가 여기서도 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아까 그 기술적인 설명하실 때 그 아주 얇은 통로를 뚫어야 되고 이런 맞습니다. 문제들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 돌파가 되었나요? 하이닉스가 또 어떻게 했는지 되게 궁금하고. 네, 이것도 사실 하이닉스만이 이걸 돌파구를 연 게 아닙니다. 이거 반도체 산업을 볼 때는 이 반도체 생태계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반도체는 진짜 이 전 세계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것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이거의 모든 기술적 돌파구를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전반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겨우 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가 이 각각의 메모리 다이는 만들고 요 안에 구멍 뚫어서 요거 파는 것까지는 다 했는데 이걸 붙이고 완벽하게 동작하는 하나의 이 모듈을 만들어내는 건 어나더 문제였어요. 그럴 때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TSMC입니다. 대만의 TSMC. 네, TSMC가 이 GPU들을 만들면서 이 하이닉스와 다른 대만의 막강한 이 반도체 요소 기술 업체들을 서로 엮어갖고 이 기술을 되게 만든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요즘 이게 패키징, 후공정이 요즘 중요해진다고 하는 게 그 요소들을 잘 패키징해서 동작하게 만드는 그 부분을 TSMC가 얼라인한 건데요. 이 접착하는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때 우리가 이 메모리 다이들을 뭐 8층, 10층 이렇게 쭉 쌓을 때 그 메모리 다이를 올려오는 요 바닥판을 인터포저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그걸 연결해서 GPU와 연결해주는 인터포저가 있는데 그 인터포저는 대만의 UMC라는 또 다른 이 파운더리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TSMC가 아니고 또 다른. 네. TSMC는 곧 파운드리고요. GPU 만들고 이 바닥에 요 인터포저는 UMC가 만들고 또 이걸 갖다가 다 연결해서 잘 작동하게 만드는 거는 또 ASE라고 대만에 굉장히 큰 업체가 있습니다. 얘는 후공정 전문인데 얘네는 이걸 조립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또 중요해요. 이게 양품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이런 방법들 개발하고 하는 것들 이런 수많은 회사들이 TSMC 중심으로 엮여갖고 하나하나 다 기술을 완성함으로써 결국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HBM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하나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실
파운드리가 나중에 이렇게 다 그냥 조립만 한다고 무시할 게 아니고 그 그럼요. 과정이 굉장히 큰 기술력이 필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걸 그래서 2.5차원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2차원은 우리가 옆으로 놓는 게 2차원이고 이게 똑같은 걸 갖다 이렇게 스택하는 게 그래서 0.5차원 더해갖고 2.5차원이라고 하는데 3차원은 아니고 똑같은 걸 이렇게 쌓는 거 2.5차원. 네, 이게 서로 다른 걸 뭐 또 다 이게 쌓으면 3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네. 2.5차원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코어스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TSMC가 개발해갖고 지금 이걸 갖다가 이 TSMC가 안정적으로 돌리고 있죠. HBM 관련해서는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또 많이 아, 주목을 맞습니다. 받았어요. 그거는 네. 좀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하이닉스 말고도 요즘 사실 요 HBM 수혜주라고 다른 네. 뭐 부품 소재 장비 기업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굉장히 핫한 기업이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는 저 중에서 저 메모리 다이 있지 않습니까? 요 다이를 붙이는 요 본딩하는 부분에 요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본딩 아까 되게 어렵다고 네네네네. 했잖아요. 예,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것도 PPT를 제가 갖고 왔는데 저 각각의 층에 저게 1000개가 넘는 요게 있기 때문에 어떤 PPT죠? 네, 요거죠. 네. 그래서 네. 저게 왼쪽 위에 보시면은 저 하나하나의 요 한 층의 다이에 저기 붙일 부분을 갖다가 저게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끝을 조금씩 나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걸 범프라고 하는데 네네네. 저는 범프를 갖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저게 요 칩 하나당 몇천 개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걸 갖다가 이 결국에 오른쪽 그림처럼 차곡차곡 몇 층씩 쌓아갖고 저 새로 된 저 통로가 다 이 끊김없이 연결되게 만들어야 저게 하나의 완벽한 양품이 되는 건데요. 저게 붙이는 방법이 저 두 번째 그 밑에 있습니다. 저 요걸 뒤집어 갖고 위판과 아래판을 딱 이렇게 정확하게 저 범프와 범프를 붙인 다음에 저 사이 범프 위에는 저게 녹아 붙을 수 있는 네네. 일종의 접착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열과 압력을 가해서 꾹 눌러주면은 저 부분이 찌그러지면서 딱 위아래가 붙습니다. 지금 저게 크게 그림엔 표시됐지만 저거 하나가 엄청나게 네, 저거 얇은 하나가 거죠? 20 마이크론 굵기밖에 안 되는 20 겁니다. 마이크론이면 머리카락 정도 되는 머리카락이 건가요? 5분의 1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열과 압력을 저게 정확하게 저게 위아래가 맞게 얼라인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정확한 열과 압력을 가해서 저게 딱 해야지 너무 열을 많이 주면 타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반도체가 그걸 하는 거예요? 네. 한미반도체가 저걸 TC 본딩이라고 하는데 네. 저게 장비를 저걸 붙이는 TC 본더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원래 아직 독일 업체가 되게 저걸 장악하고 있었는데 한미반도체가 저걸 국산화하면서 한미반도체가 저게 굉장히 잘 되게 세팅해놨기 때문에 요즘 뭐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나 다 저 한미반도체 장비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저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여러 가지 불량이 납니다. 제가 불량 사진도 갖고 와봤는데 저게 불량이 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원래 저게 맨 왼쪽처럼 위아래가 네. 딱 저 마이크로 범프가 딱 붙어서 깨끗하게 저게 연결돼야 되는데 저게 안 붙고 저런 식으로 사이가 벌어지거나 네. 저게 붙는데 싶었더니 저 안에 사이가 갈라지고 막 저게 이 어긋나 갖고 저게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저렇게 되면 그냥 싹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네, 아예 그러니까 저걸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정말 핵심인 중요하네요. 거죠. 네. 저거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는 하여튼 한미반도체가 그거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주목을 그런 받는 기술을 갖고 거겠죠? 있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뭐 주가도 폭등하고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HBM 어쨌든 지금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건 AI 때문이고 네. 그 트랜스포머 기술 이후에 이 LLM 시대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왔다 갔다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인데 기업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는 사실 2017년 당시 뭐 7년 19년 뭐 그 19년 정도죠. 그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고는 그걸- 상상하기 어려웠다는 네, 거. 그걸 놓친 거죠. 그걸 놓친 부분이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후발주자니까 아이 그래도 여기 한번 투자해보자 그러고 확 간 거고 그렇게 그죠, 뭐 볼 수 있는 하이닉스가 거예요. 처음부터 시종일관 계속 해온 거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뭐 유능한 HBM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래요? 팀이 해체되면서 당연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사이에서는 인력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네. 서로 인력 뭐 스카우트해가는 경쟁이 치열한데 그래서 하이닉스가 계속 HBM 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마이크론으로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지금 와서 조금 애를 먹는 것이 이제 인력도 다시 뭐 스카우트해 와야 되고
내부 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여러 가지 좀 곤경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도 뭐 계속 미뤄지고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그 부분에서 아직도 이렇게 시장에서는 계속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은 뭐 언젠간 할 겁니다. 물론 기술력은 기반 기술력은 있지만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인력을 놓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노하우를 선점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애를 먹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때 메모리 반도체가 만약에 잘 나가고 여유가 있는 때였으면 그냥 투자를 좀 해두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기업 경영할 때 그래도. 네, 기업 경영에서 이렇게 그것도 옵션이라고 하죠. 리얼 네. 옵션 뭐 그런 네.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 개발 인력이 그렇게 희귀한 자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개발팀을 무작정 늘릴 수가 없거든요. 요즘 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전공하는 전공자들이 배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갖고 R&D 인력들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스카우트 붐이 있어갖고 이게 인력을 낭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중을 하려면은 메모리 반도체로 가야 했다. 네, 메모리 반도체들 차세대 기술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것 말고도. 그런 것들, 근데 삼성이 미는 기술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이 개발팀을 좀 더 충원하려면은 이 비전이 애매한 HBM은 약간 좀 작은 파이로 보였던 거죠. 근데 AI에서 터져버린 거네요. 네. 그래서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지금 구글도 있고 HBM 네, 다 구글 필요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TPU나 이런 것들에도 HBM이 지금 사실상 거의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 당분간 HBM의 성장세는 폭발적으로 이어질 전망이고요. 지금 뭐 대략 한 연 매출 성장이 20%에서 30% 정도. 물론 뭐 아직까지 이게 메인이라고 보긴 그렇습니다. 이게 메인 상품이라고 보긴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전처럼 이게 틈새 시장 정도는 아니고 이 굉장히 그래도 적지 않은 파이를 차지할 거는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예상이 사실 앞으로 애매합니다. HBM이 끝까지 대세를 장악하리라고는 우리가 확언할 수 없습니다만은 HBM에 쓰인 기술이 조금 더 발전돼서 다른 비슷한 형태의 앞으로 고성능 메모리에 탑재될 가능성은 충분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이 에너지의 문제도 많이 걸려 있고 조금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러면서도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잘하려면 계속 이 적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속 이 얼마나 지금은 아까 보듯이 메모리들만 이렇게 층층이 8층, 12층 이렇게 쌓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은 미래 기술은 아예 이걸 GPU와 메모리를 옆으로 늘어놓지 말고 이것도 수직으로 쌓아보자. 그러니까 메모리, GPU, 메모리, GPU 이런 식으로 쌓으면은 그것도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근데 이거는 이종접합이죠. 그게 진정한 3차원 이 칩이 될 텐데 이거는 더 어렵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차세대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가 되더라도 이 HBM에 쓰였던 기술이 굉장히 또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부터 계속 잘해야겠죠.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주로 했고 거기에 이어서 뭐 파운드리, TSMC 그리고 약간 그 파운드리 기술 중에 하나라고 네. 하시는 한미 반도체 얘기도 했는데 다른 기업들도 여기 HBM 관련된 곳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HBM을 보면은 결국에 AI 가속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고성능 컴퓨팅 장비 전반을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반도체는 하나의 하이엔드 프로덕트가 나오기 위해서 이 생태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중요한 큰 포션을 차지하는 뭐 하이닉스, TSMC, 뭐 아까 얘기한 UMC 이런 기업들 외에 거기 작지만 한미 반도체도 사실 덩치는 훨씬 작잖아요. 작지만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 우리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요즘 뭐 그런 거 묶어서 ETF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분들은 뭐 그런 쪽에 한꺼번에 뭐 잘 모여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게 그래서 요즘은 각광받는 게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만의 뭐 AS나 뭐 그런 데처럼 이런데 좋은 기술 가진 기업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이렇게 칩이 나와도 결국에 이게 대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클라우드, 즉
이 데이터 센터에 이 서버에 박혀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에 이 서버를 잘 만드는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게 칩이 나오면은 그거에 맞게 이 구조를 갖다가 서버 구조를 다 설계해 갖고 잘 넣는 게 또 중요하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열이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이걸 냉각도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요 부분에 그 부분도 지금 사실 몇 개 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오는 기업이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뭐 이것도 대만계 CEO가 있는 기업이죠. 뭐 그런 슈퍼 얘기. 마이크로 컴퓨터. 네, 슈퍼마이크로 네. 컴퓨터가 사실 뭐 그것도 거의 10배 이상 오른 큰 기업인데 뭐 그런 데도 있고, 냉각 관련된 뭐 법이분가요? 뭐 그런 기업들도 있고, 사실 그런 서버 만드는 요소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있고요. 저는 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까 이 HBM의 원조가 어디라고 했죠? 3D 게임이라고 하셨죠. 3D 게임의 바로 AMD였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AMD도 계속 우리가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독주할 것이냐, 엔비디아의 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그 다음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뭐 인텔보다도 AMD를 더 높이 쳐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사실 이런 데 있습니다. AMD가 뭐 사실 약간 좀 격차는 있지만은 그래도 리사 수의 CEO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원천 기술이 또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 가시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역시 AMD의 저력은 인텔보다도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MD는 엔비디아처럼 GPU를 GPU 만드는 기술이 있고, 만드는 기술이 지금도 있는 뭐 AI 가속기 여러 경쟁 제품을 내놓고 있죠. 네. 근데 아직은 이게 비교해 보면은 이 성능이 좀 격차가 있습니다. 네네네. 엔비디아가 최근 몇 년간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됐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만큼의 성능이 안 나와서 이게 시장을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좀 논란이긴 합니다만은 네네네. 지금 예상은 한 10%, 20% 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당분간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 AMD 꾸준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 들으니까요. 요즘 엔비디아가 화제라는데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반도체 생태계가 쫙 이해가 저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맞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이 GPU, 지난 시간에 GPGPU라고 했던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건 뭐 AMD도 이제 경쟁사로 떠오르고 있고, 인텔도 시도하고 있고, 이런 곳들이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곳들이 있고, 이 두 가지를 포함시켜서 패키징을 해가지고 연결시키는 회사가 있고, 그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쪽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이고, 패키징 하는데 지금 세계 1위는 TSMC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대만 기업들, 이걸 중심으로 이 반도체 생태계가 꾸려져 있고, 이 반도체는 AI 가속기인데 결국은 서버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또 굉장히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다 통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렇군요. AI와 반도체 생태계를 이해하는 거는 요즘 기술과 기업들 이해하는 데는 핵심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가장 최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야말로 어떤 플레이어들이 활약하고 있는지, 그들의 기술력에 지금 최첨단은 어디고 한계는 어딘지, 어디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들여다 보시면은,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주변에 딱 AI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런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필요로 하는 분야들을 쭉 들여다 보시면은 시장이 어느 쪽에서 열리고 성장했구나 하는 그런 미래가 좀 보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최승명 박사님 2주에 거쳐서 굉장히 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최승명 박사와 같이 테크노믹스, 오늘은 HBM으로 시작해서 반도체 생태계, AI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